자, 여러분, 선조부터 정조까지 조선의 정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1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1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일단 요거를 보면서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나중에 교재를 받으면 그때 교재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의 정치사 사화 이후에 선조부터 정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이렇게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벌, 예송, 환국, 탕평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왕별로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같은 경우에 임진왜란을 극복했죠. 우리 아까 수업했었지만 자, 이렇게 왕의 이름에 뒤에 조가 들어가면 어떤 국난, 어려운 군사적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선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본인이 극복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자, 임진왜란을 어쨌든 일어났던 시기에 왕을 지냈기 때문에 자, 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진왜란 1592년 연도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광해군이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 때 분조, 자, 조정을 나누다란 뜻이죠. 분조의 업무를 맡아서 자, 왜군과 이제 싸우면서 전장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 결국엔 적자가 아닌 서자로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적자는 왕비한테서 난 아들을 말하죠. 근데 서자는 왕비가 아닌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우리가 서자라고 합니다. 자,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에서의 큰 공으로 광해군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근데 본인이 전장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가장 큰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 있죠? 허준의 동의보감도 이때 광해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다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장에서는 비싼 약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해라라는 방법을 모은 것이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전란 복구에 되게 힘썼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국내 여러 가지 대동법도 하고 이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경제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정치적으로 광해군은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자신과 이제 출신으로 비교도 안 되는 왕비의 몸에서 난 적자 있죠. 이 영창대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결국에는 이 영창대군을 둘러싼 굉장히 모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광해군이 이 영창대군을 제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뜻인데요.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그러니까 가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폐모살제의 죄다라고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광해군의 큰 약점이었는데 이제 보다 큰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바로 중립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자, 밑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에 보면 이렇게 조선이 있고요. 자, 명나라 있고요. 후금이 있고요. 자, 당시의 명나라는 이제는 지는 해예요. 근데 후금은 떠오르는 해예요. 자, 우리가 외교상으로 봤을 땐 당연히 후금의 편을 들어야죠. 그런데 명나라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의리상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조선은 도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명나라를 돕자니 떠오르는 후금이 신경 쓰이고 후금을 돕자니 의리가 신경 쓰이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다? 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의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한테 원군을 보내긴 해줘요. 그런데 후금한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원군을 어쩔 수 없이 의리 때문에 보냈지만 곧 항복할 거야 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원군으로 파견한 강홍립이라는 장군한테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결국에는 이 중립외교 덕분에 광해군 시기에는
후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자, 광해군이 자, 폐모살제의 죄, 자, 그리고 중리배교, 왜 의리를 명나라한테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죠, 쿠데타. 군대를 이제 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도 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자, 사실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그런 전쟁, 국난을 또 그 시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인조 반정은 사실 본인들이 중리외교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왕을 내쫓은 거기 때문에 중리외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리외교를 할 수가 없으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의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명나라 편을 들어야겠죠. 그게 친명배금입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연히 후금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정묘호란으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다. 자, 정묘호란 때는 이름이 후금이었어요.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었다가 나라의 이름이 후자가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해서 자, 병자호란 때는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화를 통해 다 알고 있어요. 남한 산성에 갇혔죠. 원래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눈이 많이 와서 말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남한 산성에 들어갔죠. 근데 산성에서는 물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계속 기다린 거죠. 결국엔 나와서 항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삼배구고두라고 얘기했죠. 삼배구계두 혹은 구고두라고 하는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이죠. 그래서 이 삼전도 비가 아직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삼전도 하면은 이게 그때 항복했던 거구나. 자, 근데 항복을 한 것도 한 건데 인지를 빼앗겼어요. 자, 자기 아들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빼앗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현세자는 첫째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왕위계승의 법칙이 무조건 첫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도 소현세자는 잘 대해줬어요. 외교 같은 걸 하게 하고 어쨌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이제 보고 배워야 하는구나. 굉장히 호감이었던 거죠. 호감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굉장히 청나라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복림대군은 계속 전장에 끌려다녔어요. 인질로서. 얘는 둘째 아들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쳐도.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결국에 10년 뒤에 이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복림대군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인조의 눈에 소현세자가 아주 별로였겠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현세자의 이제 핏줄이 끊어지자 첫째 아들이 모두 끊어진 거예요. 원래 왕위계승의 법칙이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또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둘째가 왕이 오른데 그게 누구다? 여러분들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효종은요, 둘째로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청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벌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자, 요거 북벌을 시도했다라는 것에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효종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한 10년 정도 왕을 이제 하고서 죽어요. 자, 그러고 이제 현종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현종 때 예송이 일어나요. 자, 근데 예송은 뭐냐면, 자, 효종이 지금 둘째 왕자로서 왕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겨요. 첫째 아들이 아닌데 정통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사실은 이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이 왕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즉 예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소송한다 하죠. 싸운 게 바로 뭐다? 예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송의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예송은 뭐냐면 자의대비라고 해서 인조가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계비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왕비, 이 왕비가 어렸는데 어렸다 보니까 효종이 죽을 때까지도, 효종의 왕비가 죽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의대비가
효종의 와이프, 효종 B가 죽었을 때 상복을 이제 얼마나 입느냐가 싸웠던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지금 잠깐 밑에 볼까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고 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고, 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왕 때, 어느 붕당이 정권을 잡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 북인 얘기했었는데요. 북인은요, 오로지 누구랑만, 광해군이랑만 정치를 했어요. 광해군이랑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인은요, 나중에 나중에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인이랑만 정치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고 이제 남은 게 이때 누구냐면 남인과 서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남인과 서인이 바로 예송에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남인과 서인 어떻게 다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인은요, 왕의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 남인은 왕의 정통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관점을 두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효종이 죽었을 때는, 자, 현종이 그리고 왕이 오른 거죠. 자, 현종이 왕이 올랐을 때 효종이 바로 죽었죠. 그런데 효종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서인은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남인은 아닌 거예요. 정통성이 있으니까 3년을 이제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누가 이겼냐면요. 바로 효종이 1년 동안, 효종이 죽고 나서 1년 동안 상복 입는 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통성이 없다고 한쪽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 효종의 왕비가 죽었을 때는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서인은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서인은 6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했어요. 왜냐면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인은 1년은 그래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이겼냐면 이미 현종이 되게 아주 노련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남인 쪽을 편을 들어줍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남인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난 거예요? 무조건 1년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효종이 죽었든 효종 B가 죽었든 자, 1년이 이겼고 자, 서인이 처음에는 이겼다가 그 다음에는 남인이 이겼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송은 끝났어요. 자,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다른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숙종으로 가겠습니다. 자, 숙종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숙종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환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국면, 상황이죠. 어떤 상황을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뒤집다. 자, 환국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숙종이 왜 뒤집었냐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현종 때는 자,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한 거죠. 서인과 남인이. 근데 숙종은요, 유일하게 본인이 적장자예요. 자, 본인이 유일한 왕자이면서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숙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그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자, 따라서 감히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니네가 지금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황국이 총 크게 3번이 있어요. 경신, 기사, 갑술. 자,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3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인의 편을 들어줬다. 그 다음에 남인의 편을 들어줬다. 그 다음에 서인의 편을 들어줬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런 순서로 일어났고 한국이 어떤 뜻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종은 숙종의 이제 아들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근데 굉장히 조금밖에 왕에 있지 못했던 몸이 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종은 일찍 죽고 영조, 정조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조와 정조는요, 탕평을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탕평은 뭐예요? 탕평, 아주 고르게. 너네 이제 싸우지 마. 왕권 내가 강하게 해가지고 니네 이제 싸우지 않게 고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탕평입니다. 근데 탕평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일단 영조의 탕평책이 뭐가 있나, 정조의 탕평책이 뭐가 있나,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영조는 탕평비, 균역법, 속대전 이렇게 있는데 탕평비는 니네 이제 싸우지 말아야 돼 라는 걸 성균관 앞에 세운 거예요. 균역법은 이건 여러분들 경제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대전은 이제 사회의 변화가 커지니까 새롭게 이제 법전을 편찬한 게 속대전이라고 보면 돼요.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조로 가볼까요? 자, 초기 문신제는 뭐냐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살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자, 왜냐면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그런 붕당들이 만약에 정조가 왕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살 세력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대신에 공부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는 게 많아졌고 결국에 왕이 돼서 이제 본인이 신하를 가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초기의 문신제입니다. 자, 화성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고 여기에 수도를 이제 옮기려고 했지만 그 전에 돌아가시는 거죠. 자, 장용령은 본인의 이제 호위하는 군대예요. 규장각은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약탈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궁궐에는 네 규장각이 있고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자, 신해통공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대전 통편은 법전입니다. 자, 새롭게 또 변천은 법전을 편찬한 거죠.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 일단 정치사를 하시면 끝나고요. 자,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어요. 몇 세기라고요? 자, 여기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앞에 플러스 1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9세기요. 그러니까 정조가 돌아가시면서 19세기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9세기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정치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한번 쭉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의 중요한 내용을 동그라미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보면은 자, 사화 얘기가 나오고요. 옆에 바로 117페이지 붕당의 형성과 분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사림의 분화 나와 있죠. 자, 사림의 분화에서 원인의 이조전랑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결과에 보시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나와 있죠. 동인, 서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이조전랑은 뭐냐면 인사권을 가진 낮은 관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관직은 낮은데 인사권, 그러니까 자기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게 됐고 김효원은 동인 쪽으로, 이제 심의겸은 서인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자, 동인과 서인 쭉 나와 있는데 자, 주로 동인 옆에 이황 조식의 제자들 나와 있죠. 이황 동그라미 하시고 서인은 이이. 그래서 이황과 이이 중심으로 이렇게 자, 사림이 나뉘어졌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자, 어떻게 나누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왕 때 어느 분당이 집권했고 싸웠고 뭐 서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117페이지는 자, 이렇게 동인 서인까지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써준 내용 그대로 남인과 북인 서인 요 내용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121페이지 자, 페이지 써줄게요. 121페이지. 자, 여기서는 121페이지에 광해군에서 여러분들 자, 동의보감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리배교 동그라미 할게요. 동의보감, 중리배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는 알아두시고요. 자, 기출사료 더보기에서 광해군의 중리배교에 자, 왕이 누구한테 지시했대요? 강홍립에게 지시했다 나와 있어요. 강홍립. 자, 써줄게요. 밑줄 치시고요. 자, 요 장군의 이름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요 장군 이름 나오면 중리배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정묘호란. 자,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친명백음 밑줄 칠게요. 아까 얘기했었죠. 친명백음.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싫어하는 정책을 뜻한다. 자, 병자호란 밑으로 내려가서 2번입니다. 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밑줄. 그 다음에 전개에서 남한산성 밑줄. 자, 그 다음에 결과에서 소현세자 복림대군 밑줄. 자, 복림대군 밑에 조그맣게 써있죠. 효종으로 즉위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밑에 이제 4번에 1번 효종 나와있죠. 북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자, 임진왜란은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전쟁만 다시 한번 다뤄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사만 정리해야 되니까 124페이지 가겠습니다. 써줄게요. 124페이지에서 오늘 125페이지까지 정리할게요. 자, 124페이지 예송입니다.
자, 예송은요. 자, 발단에서 별표 친 데 나와 있죠. 효종과 효종비의 사망 후 자의 대비에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간의 예법을 둘러싼 문제. 자, 그게 바로 예송이었다. 자, 우리 밑에 보면은 1차 예송 있죠. 자, 1차 예송. 자, 여기 기해예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결과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밑줄 칠게요. 서인의 주장. 자, 이거는 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차 예송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결과에서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나와 있죠. 그래서 어느 분당이 이겼는지, 그리고 무조건 다 1년이 이제 채택됐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환국 가겠습니다. 2번 환국. 자, 환국의 원인은 숙종이죠. 자, 숙종. 자,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집권 분당을 급격하게 교체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어떤 상황을 뒤집고 다시 또 뒤집고 한 거죠. 그래서 원인의 숙종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경신환국은요. 여러분들 원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결과에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 서인 동그라미 할게요. 경신환국은 결과에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함.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기사환국은 결과에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함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장희빈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장희빈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 속의 얘기인데요. 자, 인현왕후 정비였던 인현왕후가 폐위까지 되고 결국에는 남인이었던 희빈 장씨가 왕비까지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구나. 자, 갑술왕국은요. 결국에는 장희빈이 이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죠.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는데 자, 그걸 통해서 남인이 몰락했구나. 자,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들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서인화에서 노론과 소론이 지금 나눠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인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125페이지 갈게요. 이제 자, 영조의 정책, 그다음에 정조의 정책 나와 있죠. 요거는 각자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조 1번, 큰 1번 영조 탕평책 실시에서 두 번째 줄에 탕평비 건립. 자, 탕평과 관련된 비석을 건립한 거예요. 자, 균역법은 나중에 경제할 때 할게요. 자, 속대전 편찬. 자, 법전이라 했죠. 동그라미 속대전. 자, 그 다음 이제 2번 정조 갈게요. 자, 2번에 두 번째 초계문신제 동그라미. 자, 옆에 설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수원하성 동그라미.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거중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거중기. 자, 이게 뭐냐면 정약용이 만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이 거중기 덕분에 수원하성을 굉장히 빨리 3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자, 네 번째 장용량 동그라미. 자, 국왕의 친위 부대. 다섯 번째 규장각 동그라미.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자, 옆에 밑에 규장각 검서관에 박제가 유득공 등 능력 있는 서얼 출신을 등용했다. 자, 박제가 유득공 동그라미. 자, 서얼은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양반인데 어머니는 출신이 좀 낮은 그런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서얼이 이제 정계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때 특별하게 정조가 이 박제가 유득공 같은 능력 있는 서얼들을 등용했었죠. 자, 그 다음 신해통공은 우리 경제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요게 정조 때 발표된 거구나.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전 통편. 자, 그동안 편찬되었던 경국대전, 속대전 등 여러 법령을 통합해서 자,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법전이다. 자, 여러분들 속대전과 대전 통편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조는 통이 크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약간 복잡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문제 풀다 보면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교에서 봐요.